자, 오늘부터 이제 문제집 강의를 들어갑니다. 문제집 강의를 할 때 주의사항이랄까요? 요령은 예습이 좀 필요해요. 예습이.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예습을 좀 하고 오시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가 또 이제 다행히 그쳤어요. 그죠? 자, 오시기 전에 전날 모의고사 풀듯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복습을 하시고, 요런 세 단계를 거쳐서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수업을 듣기 전에 모의고사 풀듯이 풀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푸실 때 스피드하게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꼼꼼하게 천천히 풀어버릇 하시면,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야지만 문제를 맞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풀면 다 맞힐 수 있다.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모의고사 풀듯이 스피드하게 풀고 오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날 때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거기까지 모의고사 풀듯이 쭉 풀고 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듯이 풀고 오실 때 조심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집에다가 이 답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답을 체크하시면 문제집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요. 나중에 또 보시게 되면은 또 답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문제집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또 조심할 게 뭐냐면, 샤프로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 연필로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지우개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글씨는 침침해서 잘 배질 않는데 그 흔적은 흔적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이 연필로도 절대로 표시하지 마시고, 연습장을 이용해 가지고 푸시되 채점을 좀 하셔야 돼요. 틀리면 틀렸다라고 이렇게 가위표를 이렇게 앞에다 펴주시는 게 좋아요. 채점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연습장을 이용해서 모의고사 풀듯이 채점을 하시는데, 틀렸으면 틀렸다가 표시를 해두시고요. 이걸 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시험 공부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당일치기예요. 그죠? 시험 보기 전날 공부한 거는 다음날 마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 과목을 시험 보기 전날 다 봐야 돼요. 시험 보기 전날. 그러면 뭘 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다 보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약집 가지고 안 돼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약점이나 보완할 부분을 따로 정리해 주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것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집을 이용해서 당일치기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2달 동안 한 번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저하고 한 번 하지만 개인적으로 2번 더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7, 8월이 지나잖아요. 그럼 바로 몇 월 달이죠? 9월 달. 그러면 10월 달 시험 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이 7, 8월 달을 얼마나 밀도 있게 보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특이하게도 시험에 임박하면 공부가 되게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시험에 임박하면 막 허둥허둥대고, 그러면서 오히려 공부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요 7, 8월 달을 얼마나 밀도 있게 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중요한데, 이거를 저하고 한 번 같이 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2번을 더 하셔야 돼. 2번을 더 하시게 되면 문제집에 어떤 게 표시가 되냐면, 3번 틀린 문제, 2번 틀린 문제, 1번 틀린 문제, 1번도 안 틀린 문제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 문제집 6권을 꺼내놓고 2번 내지 3번 틀린 것만 꼼꼼히 다시 한번 보시면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목을 다 본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보기 전날
그 귀중한 시간에 이미 알고 있고 맞출 수 있는 것을 대세임직인지 할 리는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르거나 내가 잘 틀리거나 내가 헷갈리는 거를 뭐죠? 전날 골라서 뭐죠? 전 과목을 다 본다면 책을 어떻게 해요? 전체 다 본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맨날 모의고사 보면 뭐 40점, 뭐 30점 이렇게 맞는 분도 뭐 할 일이 뭐 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합격할 기회가 생기고요. 또 모의고사 볼 때 점수가 예를 들어서 고득점이 나온다. 그런 분들도 이걸 정리를 하셔야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가 뭐죠? 혼란스럽지 않고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듯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모의고사 풀듯이 푸시면서 답은 체크하지 마시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6과목을 뭐죠? 준비해 두시면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이걸 준비 안 해 두시면은 시험 보기 전날 갑자기 책 보다가 이거 봤나고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허둥허둥대고 막 뭐 그러면서 실제로 공부도 하나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시험 보기 전날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신다는 의미에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참 묘하게도 이게 잘 안 하세요. 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왜 안 하실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풀어봤더니 다 가입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쭉 풀고 나서 셋째를 봤더니 막 다 가입해요. 맞는 게 거의 없어. 막 이래버리면은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다 틀렸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또 이걸 또 뭘요? 학원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학원에 가졌더니 아이고 언제는 다 틀렸네 막 이렇게 할까봐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신다 그러는데 뭐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조그맣게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틀리는 거라 하더라도 틀렸다고 표시해 두셔야 돼. 왜 그러냐면은 다 틀렸어요. 그죠? 10문제 풀었더니 막 8개, 9개가 틀렸어요. 근데 나중에 두 번째 푸시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한 반 정도 줄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 번째 풀 때는 별로 안 줄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두 번째 풀 때 주는 거는 몰랐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공부함으로써 그것이 극복이 됐다는 얘기인데 세 번 연달아 틀리는 문제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알든 모르든 그냥 틀리는 문제. 알든 모르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번만 틀린 것은 시험 보기 전날 다시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또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번 내지 세 번 틀린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한 과정이니까 좀 창피하거나 또 의미가 없다 생각되더라도 꼭 하셔가지고 요 2달 동안 밀도 있게 강의를 진행하시면 충분히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뭐 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어요. 꼭 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초등학교면은 수업할 때마다 검사해가지고 안 한 학생은 손바닥 때리고 막 이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꼭 좀 하시고 뭐 강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뭐 하시고 2달 동안 밀도 있게 쫓아오시면 충분히 다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날인데 페이지 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이 문제집은 제가 만든 거고요. 기본 개념 문제하고 사례 문제 해가지고 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패턴은 기본 개념 문제를 통해 가지고 개념적인 부분을 뭐죠? 완성한 다음에 좀 어렵고 그런 사례 문제를 뭐죠? 좀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가지시면 되고요. 처음에 권리 변동해 가지고 문제들이 나오죠. 이게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가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여기서 적법행위라는 개념이죠. 적법행위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그죠?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누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죠? 의사표시점.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죠? 준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는 뭐냐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그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뭐죠? 주는 법률행위고요.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는 그 행위 속에 뭐가 없냐면 의사표시가 없어요. 따라서 준법률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법률 효과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준법률엔 뭐가 있느냐? 첫째, 의사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인데 의사의 통지는 뭐가 있냐면 각종 체고와 뭐가 있죠? 거절이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체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고요. 두 번째, 관념의 통지가 있죠. 관념의 통지는 개념 뭐냐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가 관념의 통지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도 준법률행위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제한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다 뭐라 그러죠? 사실행위라고 한다. 까지입니다. 그죠? 자, 1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 중 그 법적 성질이 다른 사실은 1번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사원총회를 소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이기 때문에 관념의 통지고요. 2번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인데 보통 승낙은 의사표시거든요. 근데 이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해야 될 법적 구속을 의무라고 하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건 의무가 아니에요. 따라서 채무는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고요.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냐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채무 승인은 뭐냐면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간만에 동창회 갔더니 제 친구가 저한테 50만 원 갚으래요. 진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임마 뭔 햇소리야 그랬더니 제가 한 25년 전에 50만 원을 빌렸대요. 25년 전에 50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왜 달라고 안 그랬어 그랬더니 뭐 그냥 주겠자고 말은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뭔 햇소리냐고 난 빌린 적 없다고 하고 나서 싸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빌린 게 맞아.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카드값이 부족해가지고 그놈한테 전화해가지고 뭐죠 50만 원 빌렸던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연락한 거죠. 야 미안하다 돈 빌린 거 맞구나 내가 갚을게. 이게 뭐예요? 채무 승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채무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뭐가 돼요? 관념의 통지임을 주의하셔야 돼요. 의사표시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탁의 통지, 공탁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건 뭐죠? 관념의 통지고 5번부터 가요. 5번 채무자의 채권 양도의 승낙이죠. 이것도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 이것도 왜 의사표시가 아닌지 설명드릴 텐데 원래 일반적으로 승낙은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줘 가지고요.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을이 병에게 채권을 뭐 했냐면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굳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갚을 돈을 누구한테 갚으면 돼요? 병한테 갚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을과 병끼리 지들끼리만 양도하면 갑은 아직도 채권자가 을인 줄 알고 을에게 돈을 갚을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뭐죠? 채권 양도의 통지고, 이것도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법적 성질이 관념의 통지예요. 그 다음에 갑은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 양도에 뭐라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승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양도해도 좋다라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통지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하냐면 관념의 통지로 이해합니다. 이게 관념의 통지인 이유는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걸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통지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념의 통지로서 조심해야 될 게 뭐죠? 2번하고 5번이겠죠. 2번은 채무 승인도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고, 5번 채권 양도의 승낙도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고,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왜냐하면 각종 채고와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죠. 채고와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본인의 추인 거절은 의사의 통지이기 때문에 4번만 뭐죠? 의사의 통지고 나머지는 다 뭐죠? 관념의 통지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습니다. 그죠? 요 청약과 승낙이 법률 사실이고 그거로 인해서 만들어진 계약은 뭐죠? 법률 요건입니다.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물론 뭐죠? 법률 사실이고요.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적인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 우리가 이걸 사건이라고 하죠. 4번 무권 내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채고는 뭐죠? 의사의 통지다. 맞죠? 자, 근데 5번이 답인데, 자, 채고가 의사의 통지고, 의사의 통지는 뭐죠? 준법률행위고, 준법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따라서 채고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채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그러면 결국 뭐의 효과냐면 채고의 효과인 거죠. 그러면 채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채고는 준법률행위고 준법률의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과거의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리셨어요. 왜 틀리시냐면 5번 질문 보면서 민법 제552조에 이런 게 나오면 아이씨 좆됐네. 나 552조가 뭔지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552조가 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도대체 뭔 개소리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언어를 후치하려고 그래가지고 항상 결론이 뒤에 있거든요. 그럼 문장의 결론은 뭐냐면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당사자 의사에서 효과 결정되는 거는 뭐예요? 법률행위거든요. 그럼 이게 맞으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법률행위. 계약이나 단독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지 모른다 하더라도 명백히 뭐가 아니에요?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5번은 뭐죠? X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효과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는 뭐에 하나입니까? 법률행위 하고요. 법률행위 아닌 준법률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꼭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3번입니다. 서로 연결된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1번 원시 취득.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선의 취득이나 유실물 습득에 관한 소유권 취득은 전 소유자가 나한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시 취득입니다. 2번 포괄승계. 상속은 포괄승계 맞죠? 근데 사인증여는 포괄승계가 아니죠. 사인증여가 뭐예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내 자동차를 너에게 줄게.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특정된 권리가 넘어가는 거니까 사인증여는 특정승계고요. 답은 2번이죠. 3번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특정승계고요.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고 물건의 증감이나 소유권 외 제한물권의 성경은 양적 변경으로서 내용의 변경이고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4번 준법률행위인 것은 이게 지금 뭐가 좀 빠졌죠. 다 것은 다음에 가로를 쳐야죠. 그죠? 준법률행위인 것은 가로치고 다툼이 있으면 뭐죠? 판례에 따름. 이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요. 일단 1번 동의는 의사표시입니다. 또 2번 취소도 뭐죠? 의사표시 단독행위고 3번 채무이행의 최고 각종 채무와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고 뭐죠? 준법률행위니까 답은 뭐죠? 3번이죠. 나머지 4번 추인, 5번 해지는 다 뭐죠? 의사표시고 단독행위입니다.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서 채무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계속 지문과 답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심화 사례 문제입니다. 1번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물을 신축, 시효취득, 동산의 선의 취득은 누구한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거죠. 따라서 뭐죠? 원시취득. 건물을 신축하는 건 너무나 면시직 맞고요. 2번 갑이 을소유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4번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진 거니까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됐다면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인데요. 이 부분은 시험이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권리의 변경입니다. 첫째,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다.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권리의 주체가 바뀌니까 결국 뭐죠? 주체의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의 변경입니다. 내용상의 변경, 내용의 변경. 둘로 나뉘어요. 질적 변경, 양적 변경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용의 변경입니다. 잘 나오진 않지만 요 질적 변경,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을 구별하는 문제가 아주 가끔 출제가 됩니다. 여기 결국 그 문제거든요. 일단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게 질적 변경. 양적 변경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요. 양만 변경되는 게 양적 변경입니다.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도 변경되지 않고요. 양도 변경되지 않고 작용만 바뀌는 거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지거리죠. 자, 질적 변경.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뀐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의 권리가 임차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돈을 모아서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저의 권리는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죠?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쉽죠, 이거는? 권리는 그대로인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게 뭐죠? 양적 변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도 갑은 여전히 소유권자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권리 자체는 뭐죠? 그대로죠. 다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 누구죠? 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은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가 됐죠? 줄게 됐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고. 작용의 변경은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사 와서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다 아시다시피 이 길날 뭘 갖게 되죠? 대항력을 갖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인도받고 전입신고에 따라서 주택임차권자니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권리는 여전히 주택임차권이고요.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뭐죠? 변하지 않았죠. 주민등록 안 해도 사용 수익하는 데는 일단은 지장은 없거든요. 다만 뭘 갖게 돼 있습니까?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갑 앞으로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을 앞으로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말소가 됐을 때 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갑이 있을 때도 저당권, 없을 때도 저당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그대로고 또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돈을 안 주면 뭐 할 수 있죠? 경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고 없어도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다만 1순위에서 2순위에서 1순위로 뭐 하게 되죠? 순위가 승진되기 때문에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1순위 저당권이다.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런 것 우리가 뭐 변경이라고 합니다.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의 변경이다. X죠. 내용상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을 합쳐서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명백히 무슨 변경이죠? 작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기본 개념 문제죠. 자, 기본 개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자, 법률 행위를 다시 한번 보면 의사 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법률 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도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것도 법률행위인데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을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죠? 계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는 문제도 심심치 않게 잘 내요. 근데 참 묘하게도 뭔가를 외워서 풀게 되면 꼭 틀리도록 이 문제를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와 두 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죠. 자, 이런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 있으면 성립한다면 그건 뭐죠? 단독행위.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두 개죠. 요게 있어야 성립하면 뭐죠? 계약인데 두 번째 의사표시가 결국 뭐냐면 승낙이거든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은 결국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 거고요. 계약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문제가 다음 중 계약인 것을 물어보면은 암기한 것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5개 중에서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계약. 그죠?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것은 뭐죠? 단독행위. 이렇게 좀 접근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건 꼭 따로 하나 기억해 두세요. 증여가 계약인지를 아세요. 근데도 문제를 풀시는 이유는 증여는 꽁으로 줄 거니까 왠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증여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해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인마 힘드냐? 어가 너한테 100억 줄게.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래요? 안 받아 짜샤. 못 주는 거다. 왜요?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한다는 건 따로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못해요.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얻어서 하는 거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이는 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도 기한도 붙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하면서 거기다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뭐죠? 지극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문제 보죠. 1번 다음 중 법률행위인 것은 일단 1번 변제 뭔가요?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돈 갖다 주는 거잖아요. 2번 부당이득 뭐죠? 사건이죠. 3번 유실물 습득도 사실행위입니다. 5번 사무관리. 사무관리는 뭔가요? 타인의 사물,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주는 것을 사무관리라고 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런 일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 한 달 동안 호주로 여행 가요. 아이고 그러면서 저한테 약 올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런 그지 같은 인간들 이랬는데
며칠 지났는데 그 인간 마당에 수도가 터져서 물이 막 펑펑펑 나와요. 저는 그 수도를 고쳐줄 뭐는 없어요? 법적 의무는 없는 거죠. 근데 며칠 지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담을 넘어 들어가서 터진 수도를 고쳐줬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사무관리라고 해요.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걸 우리가 뭐죠? 사무관리라고 하고 뭐죠? 사실행위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공탁은요. 계약이에요. 계약인데 계약 중에서도 뭐냐면 임치계약으로 이해합니다. 임치가 뭐죠? 물건 계약이죠.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지만 특수한 임치 물건 보관 계약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임치는 계약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번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 나오죠.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일단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여기서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요물계약이 중요하다. 요물계약이 뭐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이죠. 그러면 요물계약에서 요구한 그 물건들은 다 뭐예요? 성립 요건인 거죠. 그죠? 자, 요물계약이 뭐라고요? 요물계약이 뭐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이니까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물건들은 다 뭐죠? 성립요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는 성립요건하면 요물계약이 요물계약하면 뭐죠? 성립요건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뭐가 되는 거죠? 성립요건이 돼요. 또 보증금 계약도 뭐죠? 일반적으로 요물계약으로 이해해요. 따라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은 뭐가 돼요? 성립요건이 되고요. 또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뭐죠?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대물변제에서 재산권의 이전은 뭐가 되죠? 성립요건이 되고요. 또 현상광고도 뭐죠?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현상광고계약에서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성립요건이 되고요. 성립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요물계약 팍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일단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한다. 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말하고요. 또 의사 표시에 대해서 의사 표시가 합치되고 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한다. 또 목적에 대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들은 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안 다루지만 요 부분은 아주 우리가 뭐죠? 자세히 다루고요. 솔직히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죠. 오늘은 뭐죠? 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유효요건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유효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유동적 무효. 자, 왜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다 뭐죠? 유효하기 위한 뭐가 돼요?
유효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요건 하면 뭐죠? 유동종 무효. 유동종 무효하면 뭐가요? 유효요건이 떠오르셔야 되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이 허가는 뭐죠? 유효하기 위한 유효요건. 또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니까 정지 조건부 법률에 의해서 조건의 성취는 뭐가 되죠? 유효 요건이 되고요. 세 번째 시기죠. 시기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부 법률에 의해서 기한의 도래는 뭐죠? 유효 요건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네. 그죠? 시기, 정지 조건.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행위도 뭐죠? 유동종 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에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뭐죠? 유동종 무효고 유효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가 있냐면 유동종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무엇도 아닌 거죠. 유효요건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농지를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말은 농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뭘 못할 뿐이에요? 등기를 못할 뿐이지 매매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종 무효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까? 유효요건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확 들어오시죠? 1번 요물계약.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것들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나 당사자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는 다 뭐죠? 유효권이고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3번이죠.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의 수단이 된다. 당연한 얘기죠. 2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X입니다.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의사표시가 필요하지만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아가씨한테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좋대요. 그랬다 그래서 부부인 것은 아닙니다. 혼인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 외에 혼인신고라는 뭐가 결합돼야 돼요? 사실행위가 결합돼야 비로소 부부가 되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왜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4번 하나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뭐죠? 단독행위죠. 의사표시가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고 5번 의사표시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로 무효로 된다. 왜요? 법률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가 되겠죠. 4번입니다. 법률행위가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법률 사실이 요구되는 법률 행위도 있다. 혼인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뜻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또 유효하여야 하고요. 3번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X죠.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말 그대로 뭐죠? 법률행위입니다. 다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거죠. 답은 3번이에요. 4번
법률행위가 준법률의 다른 점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것. 5번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 이건 그냥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설명드리죠. 우측 5번은 좀 이따 볼게요. 좀 이따 뛰어넘을게요. 6번 법률행위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는 발생한다. X죠.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효죠. 니은번 법률행위의 기본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X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디귿번 대리권 수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도록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요식행위가 있나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우리 민법의 시험법에는 다 뭐죠? 불요식행위입니다. 1번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혈행위가 아니다. 그럼 이게 비출혈행위인데 이런 거 있나요? 소유권의 포기죠. 제가 이 안경을 갖다 버리면 저의 재산은 감소되지만 제가 안경을 갖다 버렸다고 해서 누가 재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유권의 포기는 뭐죠? 비출현행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7번입니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란 법률 요건을 이룬 개개 사실을 말하며 X죠.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 사실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죠? 법률 사실이라고 하죠. 2번 의사표시는 준법률행위라고도 말하며 X입니다.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죠. 3번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제외한 사법상의 법률 요건으로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등 이해에 해당한다. X죠. 이건 뭘 설명하고 있죠? 준법률행위 설명하고 있죠. 4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이다. 5죠.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5번 법률행위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 즉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X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법률행위. 그래서 법률적 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입니다. X죠. 답은 4번입니다. 8번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그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걸 우리가 뭐죠?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유효하니까 그 법률은 유효하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한정치산을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 취소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X입니다. 제한 능력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제한 능력을 유로 취소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3번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4번 가장매매는 통정호의 표시로서 무효고 5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죠. 9번 다음 중 요식행위가 아닌 것은 뭐가 있나요? 2번 대리권 수행이죠. 근데 이렇게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나오면 뭘 찾으면 돼요? 시험 범위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다 뭐죠? 다 불요식행위니까 시험 범위인 걸 찾으면 뭐죠? 답이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가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1번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이다. 맞죠?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뭘 붙이지 못하죠?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2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맞나요? 이게 뭐죠? 요거죠.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단독행위 법정주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3번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거고 4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거 하나 따로 기억해 두시고 답은 5번이죠.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X. 증여도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대표적인 뭐죠? 계약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